어머님, 복 받으셨어요. 아드님이 우리 병원 최고 스타 의사시잖아요. 간호사의 부러움 섞인 말에 어머니 순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스타 의사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를 말든가. 38년간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위암 수술을 앞둔 어머니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의 모든 비밀을 듣게 될 것이라고는 말이죠. 한 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오만한 아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방이 새하얀 1인실 특실, 그 중앙에 놓인 침대 가장자리에 순옥이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70 중반의 그녀는 병원에서 나눠준 환자복을 입고 몇 주 전 암 진단을 받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박순옥님, 유감스럽게도 위암입니다. 빨리 수술 날짜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수술을 앞두고 홀로 텅 빈 병실에 있었습니다. 특실은 하루에 40만 원이라던데 이게 도대체 쌀이 몇 가마니야. 아들이 엄마 위에 이렇게 신경 써줬는데 6인실로 옮겨달라고 하면 서운해 할라나.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순옥이 화들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자 키가 훤칠한 민영준이 의사 가운을 입고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흠잡을 데 없는 얼굴, 그리고 손목에서 번쩍이는 명품 시계까지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죠.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형준이 바닥을 구두굽으로 찍어 누르듯 다가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다정함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특실은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형편에 사실 이런 특실은 말도 안 되죠? 형준이 계산서를 펼쳐 보이며 특실 병원비를 순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내 형편에 여긴 너무 비싸지. 그냥 다른 병실로 옮겨줘. 순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형준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를 말든가. 왜 하필 지금이에요? 그리고 왜 이 병원으로 와가지고. 내 체면도 있는데 어떻게 1인실을 안 잡아드리냐고요. 눈치도 없이. 형준이 내뱉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순옥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순옥은 마치 귀싸대기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에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형준아,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내가 특실 잡아달라고 했니? 아유, 됐어요. 이미 소문 다 났는데 이제 와서 옮기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요. 민영준 과장 엄마가 돈 없어서 다인실로 쫓겨났다고? 그냥 여기 계세요. 형준이 계산서를 침대 위로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옥 환자분, 실례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빼꼼 열리며 40대 중반의 최 간호사가 환한 웃음을 머금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환자 차트가 들려 있었죠. 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마처럼 굴던 형준의 얼굴에서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죠. 안녕하세요. 형준이 재빨리 최 간호사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 어머머, 민영준 선생님,
우리 병원에 계신 건 알고 있었는데 하도 바쁘셔서 얼굴 뵙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최 간호사가 차트를 떨어뜨릴 뻔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 네, 이 환자분 저희 어머니입니다. 간호사님, 아무쪼록 저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립니다. 형준이 겸손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지극정성인 효자의 모습이었죠. 세상에, 어머님, 진짜 복 받으셨어요. 아드님이 우리 병원 최고 스타 의사시잖아요. 매일 TV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어머, 너무 멋있으시다. 어머님은 아들만 봐도 병이 다 나으시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우세요? 최 간호사가 손뼉을 치며 순옥에게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순옥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어색하게 입꼬리만 당겨 웃어 보였습니다.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에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의사일 뿐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겁이 많고 예민하셔서 병실도 제가 1인실로 모셨습니다. 간호사님이 좀 세심하게 잘 좀 돌봐주세요. 네. 형준이 최 간호사의 두 손을 잡을 듯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과장님, 어머니신데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죠. 어머님, 수술 일정 곧 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최 간호사가 방방 뜬 목소리로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형준이 병실 문 앞까지 최 간호사를 배웅하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형준의 얼굴에서 천사 같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지듯 그의 표정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순옥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순옥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형준이 목소리를 낮게 깔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여기 간호사들이나 의사들한테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돈 얘기, 집안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형준이 순옥의 코앞까지 다가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형준의 주머니에서 경쾌한 클래식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형준이 휴대폰을 꺼내 발신자를 확인하자마자 그의 얼굴이 또다시 활짝 피었습니다. 아, 예. PD님, 안녕하세요. 민영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순옥을 협박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그 일식집 맞죠? 네네. 그럼 조금 이따 7시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형준이 전화를 끊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가 순옥을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갑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방송국 미팅이 있어서요. 형준아, 잠깐 만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간호사 부르세요. 돈 아깝게 특실 잡아놨는데 그 정도는 시켜도 되잖아요. 형준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병실에는 지독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얼굴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간호사 앞에서의 다정한 효자 연기, 그리고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차갑고 잔인한 본 모습. 그래, 이 비싼 방도 나 편히 쉬라고 잡아준 게 아니었구나. 순옥의 입에서 쓰디쓴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체면과 이미지를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텅 빈 특실한 순옥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시장 바닥에서 손에 피가 나도록 일하며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내일 위암 수술을 하는 엄마에 대한 걱정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수술비, 병원비만 아까워할 뿐이었죠. 아들의 악다구니 같던 뒷모습이 사라진 문이 닫히고 텅 빈 특실에는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옥이 마른 손바닥으로 쿵쿵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눈물이 가득해 앞이 흐릿해진 눈으로 창밖을 보던 그녀의 시선이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시절로 향했습니다. 때는 30년 전 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낡은 재래시장 구석이었습니다. 비바람에 칠이 다 벗겨진 순옥수선이라는 작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죠. 고작 2평 남짓한 가게라기보단 창고에 가까운 그곳이 순옥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순옥이 낡은 재봉틀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그녀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바늘은 천위를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10살 남짓한 어린 형준이 흙먼지로 꼬질꼬질해진 교복 차림으로 가게 문을 쾅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던지며 빽소리를 질렀죠. 아들 왔어? 잠깐만, 요거 하나만 끝내면 엄마가 밥 차려줄게. 순옥이 재봉틀에서 눈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눈은 이미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학원비 내야 한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오늘까지 안 가져오면 나만 교실 뒤에 서 있으래. 창피해 죽겠다고. 형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다 알아. 이것만 끝내면 손님이 돈 준다고 했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 순옥이 급하게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번 돈은 아들의 학원비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나면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형준이 잔뜩 부르퉁한 얼굴로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나 저거 사줘. 나도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형준이 한 친구가 신고 있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로 유행하던 비싼 수입 운동화를 가리키며 가게가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형준아, 그건 너무 비싸서. 맨날 비싸대. 맨날 돈 없대. 애들이 나 거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나만 이런 다 떨어진 신발 신는다고. 엄마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어. 형준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의 그 창피하다는 한마디가 순옥의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유일하게 남겨주고 간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옥은 전당포에 반지를 맡기고 나온 돈으로 아들의 운동화를 샀죠. 와, 새 신발이다. 엄마 최고야. 사랑해. 형준이 새 운동화를 신고 세상을 다 얻은 듯 방방 뛰었습니다. 순옥은 텅 비어버린 자신의 손가락을 애써 감추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얼음장처럼 시렸죠. 그렇게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수선집 바로 앞 길바닥에서 한 소년이 구두 닦기 통을 놓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김태진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거리를 떠돌며 구두 닦기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아이였죠. 아줌마 구두 닦으실래요? 태진이 추위에 퍼렇게 질린 입술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얘야, 너 이러다 얼어 죽겠다. 옷은 이게 다야? 순옥이 안쓰러운 눈으로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얇은 옷과 구멍난 신발이 순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도 못 닦아서 밥도 못 먹었어요. 태진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몸이라도 좀 녹여. 순옥이 태진을 가게 한 따뜻한 난로 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태진이 가게 앞에서 심하게 기침을 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순옥이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쟤 뭐야? 더러워. 저거지 왜 또 우리 집에 데려와. 학교에서 돌아온 형준이 태진을 보자마자 코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형준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순옥이 태진을 등에 업고 눈길을 헤치며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의사는 급성 폐렴이라며 당장 입원시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 50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은 피눈물을 흘리며 모은 형준의 몇 달치 학원비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형준이 그 사실을 알고 난리를 쳤습니다. 뭐, 내 학원비를 쟤한테 쓴다고? 엄마 미쳤어? 저 거지 새끼 때문에 내 학원을 끊어? 순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민영준, 너 다시 말해봐.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내 학원비가 그렇게 중요해? 넌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니? 아, 아파. 저 거지 때문에 나를 때려. 형준이 울부짖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순옥은 결국 형준의 학원비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가 태진의 병원비를 전부 냈습니다. 며칠 뒤 기운을 차린 태진이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 꼭이요. 어린 태진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순옥의 삶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아들의 밀린 학원비를 다시 마련하기 위해 밤을 낮삼아 재봉틀을 돌렸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학비, 결혼자금까지 자신을 갈아 넣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30년 전 기억에서 깨어난 순옥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죠. 흐엉.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이 아들에게 감사함이 아닌 가난에 대한 지독한 증오만을 가르쳤다는 것을요. 아들은 엄나의 희생을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을 배웠던 겁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나 말지. 아들의 그 차가운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괴물을 만들었구나. 의사가 아니라 괴물을.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의 피 맺힌 헌신이 낳은 끔찍한 결과물 앞에서 그녀의 눈에서는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박순옥이 차가운 병실 바닥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있던 그 시각, 아들 내외의 세상은 전혀 다른 온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50평이 넘는 거실은 화려한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죠.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최고급 천연 대리석 바닥 위로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같은 이름만 들어도 비싼 명품 쇼핑백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오세라가
1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아찔한 하이힐을 벗어 탁 소리나게 대리석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속 터져. 세라가 오늘 하루 종일 긁어모은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들을 쳐다보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분명 원하는 것은 다 샀는데도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최신형 휴대폰 화면에는 증권회사에서 온 투자 안내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금이 완전 바닥인데, 아, 이걸 샀어야 했는데. 세라가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며 아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쏠쏠하게 용돈을 벌어왔던 그녀에게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민영준이 넥타이를 비틀어 풀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시달린 탓에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죠. 여보, 뭘 이렇게 많이 산 거야? 형준이 거실에 널브러진 쇼핑백들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야, 민영준. 세라가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형준이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왜 이래?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당신 어머니 그놈의 특실비랑 수술비 때문에 내가 오늘 사려던 주식 다 놓쳤다고. 알아? 세라가 휴대폰을 형준의 눈앞에 들이밀며 빽빽거렸습니다. 주식? 당신 또 어디다 투자하려고? 지금이 딱 물타기 할 기회였다고. 저점 매수.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어. 돈이 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로 나갔잖아. 세라가 분에 못 이겨 소파 쿠션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니, 명품 쌀 돈으로 그걸 사지. 이 많은 걸 다 사놓고 돈이 없대. 쓸데없이 비싼 특실은 왜 잡아줘서 이 난리야? 당신 어머니가 무슨 여왕님이야? 체면상 어쩔 수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 병원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데 그럼 6인실로 모시냐? 형준이 변명하듯 말하며 넥타이를 완전히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체면? 체면이 밥 먹여줘? 어머님 1인실 하루에 40만 원인 거 알지? 40만 원. 세라가 당장이라도 계산기를 꺼내 두드릴 듯이 손가락을 꼽으며 소리쳤습니다. 한 달이면 도대체 얼마야? 그 돈이면 샤넬 가방이 몇 개고 내 주식이 몇 주야.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숫자까지 다 계산하지 마. 머리 아파. 계산을 안 하게 생겼어?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이 시어머니 병원비로 줄줄 새고 있는데. 세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를 말든가. 왜 하필 지금 암이래? 진짜 타이밍하고는 재수없게. 세라는 형준과 똑같은 말을 내뱉었죠. 지금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긴 하지. 형준도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수술비는 또 얼마나 나올 건데? 항암 치료인지 뭔지 그거 시작하면 억 단위로 깨지는 거 아니야? 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형준을 다그쳤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최대한 줄여볼 테니까 그만 좀 나불거려. 시끄러워. 형준이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다시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여보, 혹시 말이야. 어머님 그 가게, 수선집? 그거 팔면 어때? 어차피 어머님 이제 몸도 안 좋으셔서 수선집 하기 힘드시잖아. 그거 빨리 정리하자. 세라가 갑자기 계산적인 눈빛으로 돌변하며 말했습니다. 수선집? 그 가게 팔면 뭐 얼마나 받는다고. 그게 시장 한복판, 완전 노른자 땅이잖아. 요즘 그 동네 재개발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거 몰라? 세라가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켜서 형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어차피 병원비 일부는 어머님이 좀 감당하셔야지. 그 핑계로 그 가게 달라고 하자고. 세라의 말에 형준도 점점 귀가 솔깃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동네 시세가 요즘 얼만데? 내가 오늘 쇼핑하다가 부동산에 살짝 물어봤지. 최소 3억은 부른데. 3억? 3억? 형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 빛났습니다. 그럼 어머니 병원비 그거 내고도 돈이 남겠네? 당연하지. 병원비 1억 넉넉하게 쓰고 나머지 2억은 우리 거잖아. 세라가 흥분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퇴원하시면 어디서 사시라고?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요양원도 있고. 두 사람은 거실에 널브러진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들 사이에서 오직 돈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생명이나 고통은 그들의 대화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계산기 소리만 울려 퍼졌죠. 다음 날 오후 순옥의 특실 문이 소리 없이 조용히 열리며 오세라가 화사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휘감은 모습이었죠. 이번 시즌 신상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 버버리 트렌치 코트에 웬만한 월급쟁이 몇 달치리 월급은 될 법한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치장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얼굴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이 억지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세라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간드러진 목소리로 인사하며 순옥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하다. 순옥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과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병실과는 어울리지 않아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세라가 순옥의 침대 옆 의자에 조신하게 앉으며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꾹꾹 눌렀습니다. 마치 누가 보기라도 하라는 듯한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죠. 어머님, 훌쩍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해서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 왜 울어? 순옥이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요. 세라가 본격적으로 울먹이며 거짓말을 술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사업?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인테리어 사업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빚만 잔뜩 졌답니다. 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하는 사업이란 백화점 VVIP 룸에서 쇼핑하는 것뿐이었죠.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어머님 모아두신 돈이나 그런 거 없으세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돈? 네, 어머님 수술비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요. 수술비는 내 보험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니었니? 순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보험만 믿고 어떻게 해요? 어머님 암인데 좋은 치료, 비싼 약 쓰시려면 추가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세라가 숫자를 부풀리며 더욱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인데요. 그 시장에 있는 수선집 말이에요. 그 가게라도 혹시 저희가 팔 수는 없을까요? 어머님 치료비에 보태야 하니까. 드디어 며느리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선집을 팔아? 네. 어머님 이번 수술 잘 받으셔야 하잖아요. 저희도 보태고 가게 판 돈도 보태고요.
저희가 다 감당하기엔 좀 부담이 돼서요. 세라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 손을 움직이는 순간 그녀의 트렌치코트 소매 아래서 번쩍 하고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그것은 세라의 손목에 감긴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는 새 다이아몬드 팔찌였습니다. 순옥의 시선이 그 팔찌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순옥이었지만 저것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세라가 순옥의 시선이 어디에 꽂혔는지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팔찌를 가렸습니다. 어머님?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손목에 두르고 와서 시어머니의 목숨값인 수술비가 없어 쩔쩔맨다고 연기하는 며느리. 자신을 평생 모은 재산을 뜯어낼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세라야. 네. 어머님, 다인실로 옮겨달라고 말해다오. 내가 특실 잡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니. 그리고 좀 피곤하구나. 그만 가보렴. 순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그 수선집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자. 가봐. 순옥이 단호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어머님, 푹 쉬세요. 세라가 쭈뼛거리며 병실을 나간 뒤 문이 닫히자마자 병실에는 다시 지독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처음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서러움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이 감히 나를 바보 등신으로 아는구나. 순옥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순옥은 답답한 가슴을 안고 링거 스탠드를 끌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복도를 걷던 순옥이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제 봤던 최 간호사와 박 간호사, 의사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휴, 민 과장 어머니시라면서요? 진짜 불쌍해서 어떡해요. 박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왜요? 스타 의사 아들 둬서 좋으시지 않아요? 어제 실제로 뵀는데 엄청 친절하시던데? 친절은 개뿔. 그 인간 성질머리 받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제도 수술방에서 신입 간호사 잡는 거 못 봤어요? 사람 골라가면서 괴롭힌다니까? 박 간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맞아요. 수술실에서도 후배 의사들한테 어찌나 막말을 하는지 완전 조폭이에요, 조폭? 환자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착한 척 다 하면서 뒤에서는 완전 개차반이라고요. 다들 잘릴까봐 그냥 쉬쉬하는 거지. 젊은 의사도 끼어들며 혀를 찼습니다. 순옥이 벽에 몸을 기댄 채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또 다른 얼굴, 밖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 적나라한 진실이 순옥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순옥은 침대에 누워 일부러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딸깍.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형준이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형준이 조용히 물었지만 순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숨소리만 냈습니다. 형준이 잠시 침대 곁에 서서 순옥을 지켜보는가 싶더니 이내 병실을 나가 문 앞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쥐 죽은 듯 조용한 병실 안에서
그 소리는 순옥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아, 김 부장님? 나 민영준입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순옥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 신약 리베이트 건 말인데요. 형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좀 많이 나와서 그걸로 비자금 좀 처리해야겠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네, 네, 영수증 처리는 그냥 어머니 수술비 항목에 추가해서. 순옥은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미의 수술비를 이용해 제약회사에서 받은 더러운 뒷돈, 그 불법 비자금을 세탁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중환자 수술비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게 깔끔하게 처리 좀 부탁합니다. 내일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럼. 형준이 기분 좋은 웃음소리를 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가 다시 순옥의 침대로 다가와 그녀가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순옥은 필사적으로 숨을 죽였죠. 그렇게 형준이 병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링거가 연결된 아픈 손으로 침대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을 더듬어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선집 시절부터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연락처와 함께 그녀가 평생을 살며 인연을 맺은 특별한 사람들의 번호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김태진이라고 적힌 이름 석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밑에는 또박또박 쓰인 휴대폰 번호가 있었습니다. 순옥의 손은 이제 분노와 서러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천박한 거짓말과 탐욕, 아들의 병원 내 악랄한 갑질, 그리고 자신을 이용한 검은 돈 세탁까지 모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순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40년간 참아온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 결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평생 갚겠다던 그 어린 소년. 이제는 큰 병원의 이사장이 된 그 아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더러운 통화를 엿듣고 며느리의 뻔뻔한 연극을 겪은 박순옥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깊은 밤, 병실의 희미한 조명만이 그녀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널 두면 더 망가지겠구나. 순옥은 낡은 가방에서 꺼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김태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삐뚤빼뚤하지만 선명하게 쓰인 개인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든 순옥이 떨림없는 손가락으로 수첩 속 번호를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현듯 바로 일주일 전 이 병원 1층 로비에서 있었던 그 기막힌 만남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죠. 그때도 지금처럼 순옥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암 3기. 의사에게서 건네받은 진단서의 글자가 눈앞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위암 3기라니, 내가. 순옥이 진단서를 붙잡고 중얼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바로 그때 앞에서 걸어오던 남성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순옥이 들고 있던 진단서가 바닥으로 팔랑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최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바닥에 진단서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높은 사람인 듯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진단서를 건네주려다 순옥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순옥수선하시던 박순옥 사장님 아니십니까? 순옥도 낯익은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누구? 신대. 사장님, 저예요. 태진이. 옛날에 사장님 가게 앞에서 구두 닦기 하던 김태진. 그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태진이? 네가 정말 그 꼬마 태진이란 말이냐? 순옥의 눈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작고 야위었던 폐렴으로 죽어가던 그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어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태진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얼마나 사장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김태진도 눈시울이 붉어져 순옥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수십 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김태진이 걱정스럽게 묻다가 자신의 손에 들린 진단서를 보았습니다. 위암 3기라는 글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장님, 위암이라뇨? 그렇다네. 늙으니 별게 다 찾아와. 사장님, 당장 이 병원 최고의 특실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김태진이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순옥을 업고 갈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그의 손을 힘겹게 잡고 막았습니다. 태진아, 잠깐만, 그러지 마라. 아니, 왜요, 사장님?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내 아들놈이, 형준이가 이 병원 의사다.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요? 그때 그 아이가 의사가 되었군요. 지금은 그냥 그 아이에게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그러니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순옥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태진아, 넌 그냥 모른 척, 내가 이사장인 너를 모른 척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모른 척 해다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너에게 부탁을 하면 많은 걸 묻지 말고 들어주렴. 김태진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그 서늘한 결심 앞에서 그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주일간의 시험은 어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나 말지. 아들의 그 잔인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마지막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진의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김태진의 목소리에는 이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태진아. 순옥의 목소리는 평소의 따뜻함 대신 서리가 내린 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내 말씀 사세요. 순옥이 차가운 숨을 한번 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준 과장, 내 아들놈 말이다. 순옥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네, 민영준 과장 말입니까? 그놈이 병원 돈을 빼돌리고 있다. 제약회사에서 뒷돈을 받아먹고 그걸 내 수술비에 덤터기 씌워서
돈 세탁을 하려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김태진이 숨을 헉 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후배 의사들한테 인간 이하의 막말을 퍼붓고 환자들한테는 거짓말로 비싼 치료나 강요하는 그런 놈이더구나. 순옥이 하나하나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고발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정말 전부 사실입니까? 김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듣고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순옥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진아, 그놈 당장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다오. 이대로 그냥 두었다간 내 아들이 더 망가질 것 같아 두렵구나. 사장님, 하지만 아드님인데. 그놈은 의사 자격이 없는 놈이야. 어미가 아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김태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아들을 제 손으로 버리기로 결심할 만큼 순옥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김태진의 목소리가 결국 떨렸습니다. 제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사장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고맙다, 태진아. 아닙니다, 사장님.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 이제야 제가 갚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태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옥은 낡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4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참아왔던 모든 것이 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이사장실에서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이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분노로 일그러진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평생의 은인 박순옥. 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 지독하게 춥고 배고팠던 겨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던 어린 자신, 그 연약한 몸으로 자신을 등에 업고 미친 듯이 눈길을 헤치며 병원으로 내달렸던 젊은 날의 순옥, 그리고 피부치인 아들 민영준의 학원비 봉투를 통째로 털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살려냈던 고 거칠고 따뜻했던 손길, 그 은혜가 지금의 자신을, 이 병원의 이사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하시느라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요? 김태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옥이 제보한 내용은 그저 콩가루 집안의 추악한 막장 싸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횡령, 갑질, 리베이트, 비자금 세탁. 이것은 병원의 근간을 통째로 좀먹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김태진은 깨달았습니다. 순옥은 그에게 아들을 벌할 명분을, 그것도 이사장인 자신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공적이고 확실한 명분을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김태진은 더 이상 단 1초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책상 위 내선 전화의 버튼을 손가락으로 부서져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내일 오전 일찍 감사팀장 박철수, 인사팀장 이영희, 두 사람 모두 이사장실로 호출해. 네, 이사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이사장의 다급함에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긴급사안 일세. 내일 늦지 않게 오전 8시까지. 김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살기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50분 박철수 감사팀장과 이영희 인사팀장이 이사장실에 헐레벌떡 들어섰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앉으세요. 김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사장의 그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파에 굳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민영준 과장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네, 민영준 과장님이라면 우리 병원 간판 스타 의사 아닙니까? 박철수 팀장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스타? 웃기는 소리. 횡령과 갑질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그리고 간호사 및 후배 의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괴롭힘입니다. 김태진이 하나하나 짚어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민영준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 증언, 서류 싹 다 확보하세요. 은밀하고 신속하게. 아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두 팀장이 긴장으로 바짝 얼어붙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김태진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긴급 조사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김태진이 보고서를 펼쳐들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살이 사정없이 찌푸려졌습니다. 순옥의 제보는 그야말로 거대한 악행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후배 의사들 연구성과 가로채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액이 확인된 것만 연간 2억, 간호사 12명의 실명 갑질 피해 사실 확인서, 환자 진료 기록 조작 의혹. 김태진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이 분노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징계 사유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의사가 아니라 병원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였군. 김태진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암덩어리를 도려낼 칼을 내 손에 쥐어주신 게야. 김태진은 즉시 병원 행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1인 특실에 계신 박순옥 환자분, 수술 집도에 수술 일정 전부 변경합니다. 네. 하지만 보호자인 민영준 과장의 동의가. 보호자? 그딴 놈은 이제 보호자 자격 없어. 김태진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감사팀장 박철수가 밤샘 조사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시 이사장실을 찾았습니다. 이사장님, 추가 증거가 밤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도 엄청난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응급 환자 수술 스케줄까지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김태진이 손을 들어 박철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겠군요. 민영준 과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데려오세요. 하지만 이사장님, 지금 막 오전 진료를 시작했을 시간인데. 진료?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감히 환자를 보게 합니까? 진료고 뭐고 당장 중단시키고 감사팀에서 직접 가서 이사장실로 연행해 오세요. 만약 민 과장이 거부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김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지시했습니다. 보안팀을 동원해서라도 짐승 끌고 오듯 끌고 오세요. 김태진은 창밖으로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대한 처절한 보답, 그리고 이 병원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사장으로서의 엄중한 책무. 그 두 가지 무거운 의무가 이제 막 차가운 심판의 칼날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태진 이사장의 분노가 병원 전체를 뒤엎을 치밀한 계획으로 바뀌고 있던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민영준의 독일제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방송국 PD와의 술자리가 새벽녘까지 이어진 탓에 그의 얼굴은 숙취로 푸석하고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핏줄이 터질 듯 시뻘겋고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은 지각 출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일말의 미안함 대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감히 이 병원 스타 의사 민영준한테 누가 지각을 지적해? 딱 그런 태도였습니다. 흐흐, 어젯밤 그 PD 녀석 다음 시즌 메인 MC 자리로 나를 고려한다잖아. 거의 확답을 줬어. 형준이 혼자 킬킬거리며 의사 가운을 깃발처럼 휘날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사장실에서 밤새 자신을 향한 서슬 퍼런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이죠. 3층 외과 병동. 형준이 가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어슬렁어슬렁 향했습니다. 아침 회진을 앞두고 후배 의사 서너 명이 차트를 보며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어제 형준에게 모욕을 당했던 신입 간호사와 다른 간호사들도 바쁘게 아침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죠. 형준의 붉게 충혈된 눈이 그 광경을 보자마자 사납게 번뜩였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거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너희들 노가리 까는 쉼터야. 형준이 스테이션 바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화들짝 놀라 굳어버렸고 스테이션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막내인 김인턴이 겁에 질려 덜덜 떨며 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시냐? 내가 지금 안녕하게 생겼어? 어디서 선배 의사를 보고 인사를 그따위로 해. 눈 안 깔아? 싹 다 일렬로 안 서? 형준이 삿대질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후배 의사 3명이 순식간에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처럼 나란히 섰습니다. 박 레지던트. 내 어머니, 박순옥 환자 차트 어딨어? 당장 안 가져와? 예.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박 레지던트가 황급히 차트 뭉치 속에서 서류를 찾아 형준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형준이 차트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휙휙 넘겨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금세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차트야? 이게 글씨냐고. 개발세발, 이게 사람이 쓴 거야? 내 어머니 수술 차트를 이따위로 관리해? 너희들 단체로 죽고 싶어? 쾅! 형준이 들고 있던 차트 뭉치를 그대로 간호사 스테이션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와르르. 수십 장의 종이들이 공중에서 비명이라도 지르듯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모두 질겁하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과장님 진정하시고 그게 어제 과장님께서 너무 급하게 지시를 하셔서 어제도 단단히 찍혔던 최 간호사가 이번에는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형준의 불타는 눈이 최 간호사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어디서 간호사 따위가 의사 말에 토를 달아?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입 닥쳐. 너 어제부터 아주 밉상이더니 병원 밥 그만 먹고 싶어? 내가 너 하나 자르는 거, 손가락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거 몰라? 알아들어. 형준의 살벌한 폭언에 최 간호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모멸감과 공포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죠. 김인턴, 넌 눈을 어디다 뜨고 굴러다녀. 차트 관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환자가 죽어나가는 거야. 대답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 귀한 아침 시간에 너희 같은 것들한테 소리 지르는 줄 알아? 너희 같은 놈들 월급 주는 돈이 아까워. 이 자식들아. 형준이 후배 의사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스테이션 안은 공포로 얼어붙어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 환자, 특히 우리 어머니 관련해서는 눈곱만큼이라도
실수 보이면 그땐 너희들 가운 그냥 벗을 줄 알아. 알았어? 형준이 바닥에 흩어진 차트를 구둣발로 툭 차며 말을 이어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뒤편에서 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팀장 박철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영준 과장님. 박철수가 낮고 정중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형준을 불렀습니다. 한창 갑질에 심취해 있던 형준이 인상을 팍 쓰며 돌아봤습니다. 누구? 감사팀장님? 감사팀장님이 이 바쁜 아침에 여긴 웬일이십니까? 이사장님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이사장님이요?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로? 형준이 의아해하는 사이 박철수 팀장 뒤로 덩치가 산만한 감사팀 직원 2명이 더 나타나 마치 형준을 포위하듯 그의 좌우에 섰습니다. 형준은 이 심각하고 험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비리가 발각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젯밤 방송국 PD와의 일이 떠올랐죠. 이거 혹시 어젯밤 방송 관련 일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까? 아이고, 이사장님이 또 소식을 들으셨나 보네. 형준이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웃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팀까지 동원하시고 뭘 이렇게 요란하게 부르신답니까? 어제 그 PD가 이사장님께도 꼭 좀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 건으로 부르시나 봅니다. 형준이 바닥에 흩어진 차트를 쳐다보지도 않고 의기양양하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후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형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한 두려움과 함께 저게 아닐 텐데 하는 혼란스러움이 떠올랐죠. 그럼 어서 가시죠. 이사장님 기다리시게 할 수 없죠. 네, 민 과장님. 이쪽으로 가시죠. 박철수가 무표정하게 앞장섰습니다. 형준이 마지막으로 최 간호사를 쏘아붙였습니다. 최 간호사, 내가 이사장님 뵙고 오는 동안 어머니 상태 1분 단위로 체크해서 보고 올릴 준비해. 알았어? 형준이 마지막까지 위세를 부리며 감사팀장과 팀원들에게 보호받듯 에워싸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형준은 여전히 자신이 병원의 스타로서 더 큰 영광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5층 이사장실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층 이사장실의 육중한 원목 문이 스르륵 소리 없이 열리고 민영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감사팀장 박철수가 문을 닫고 자신을 지켜보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넓은 사무실의 위용에 감탄하고 있었죠. 사무실은 축구장이라도 되는 듯 광활했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서울 시내가 발 아래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태진 이사장이 그 통유리창 앞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준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형준은 어젯밤 방송국 PD와의 술자리가 이사장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스타 의사 경력에 날개를 달아줄 기회라고 생각해 그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으라는 말도 인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형준의 경박한 웃음소리만 맴돌다 이내 어색한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형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사장님? 저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형준이 어색함을 애써 감추며 말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커녕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얼음 송곳처럼 형준을 꿰뚫었습니다. 자네, 시장 바닥에 있는 순옥수선집을 알고 있나? 김태진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형준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형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순옥수선집. 그 이름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우고 싶었던 가난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갑자기 왜 그 가게 이름을? 대답해보게. 알고 있냐고 물었네. 김태진이 한 걸음 다가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게인데 이사장님께서 거길 어떻게 아십니까? 형준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병원 최고 권력자인 이사장이 어째서 자신의 그 끔찍하고 더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군지 알겠나? 김태진이 형준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네, 이 이사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네 어머니가 살려낸 그 구두 닦기, 그 꼬마 김태진일세. 김태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이사장실을 울렸습니다. 그 말은 민영준의 머리 위로 떨어진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형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당신이, 아니, 이사장님이 그 거지 구두 닦기? 형준은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경멸하고 잊으려 했던 과거의 망령이 지금 자신의 목줄을 쥔 이사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지. 자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난 그 겨울에 이미 얼어 죽었을 게야. 김태진이 천천히 형준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형준의 머릿속이 번뜩였습니다. 아, 제 학원비 털어서 이사장님 병원비 대주셨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형준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나를 불렀군. 이라는 생각에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자네 어머니가 피와 땀으로 의사를 만들었는데. 김태진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집어들어 형준의 발밑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쾅! 대리석 바닥이 깨질 듯한 소리와 함께 수백 장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자네의 추악한 횡령과 갑질 목록일세. 김태진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네는 해고감이 아니라 당장 감옥에 가야 마땅한 쓰레기야. 형준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신약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간호사 갑질 피해 증언. 자신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저는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무릎 꿇어. 김태진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형준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형준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형준이 울부짖으며 김태진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사장님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사장님도 저를 좀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형준이 마지막 발악처럼 가장 뻔뻔한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태진의 얼굴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 살려달라고? 자네를?
김태진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무릎 꿇은 형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어미 목숨값은 한 푼이 아까워서 벌벌 떨던 놈이, 그 수술비로 내 놈 더러운 비자금을 세탁하려던 놈이 감히 지금 인지상정을 들먹여? 김태진의 그 말에 형준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수술비로 돈 세탁을 하려던 그 통화. 그것까지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김태진이 책상에서 방금 결제가 끝난 서류 2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자네의 해고 통지서와 검찰 고발장일세. 김태진이 종이 쪼가리처럼 서류를 형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사장님, 안 됩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형준이 바닥에 떨어진 해고 통지서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쌓아 올렸는데 제 명성, 방송, 제 모든 것이 자니가 쌓아 올린 거? 그게 대체 뭐지? 거짓과 탐욕, 배신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나? 김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스타 의사 민영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들어섰습니다. 박철수 감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셔다 드릴까요, 이사장님? 그러게. 아주 정중하게 모셔다 드리게. 김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돼. 나 이대로 못 나가. 이사장님. 형준이 보안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짐승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 형준이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쾅! 이사장실 문이 닫히고 형준의 끔찍한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김태진은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다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따뜻했던 순옥 사장님. 그 은혜를 이제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갚은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김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순옥 환자, 최고급 VIP 병동 이전 및 특별관리 지시서가 가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영준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내지르던 그 끔찍한 절규가 이사장실의 육중한 문에 막혀 사라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추락하던 그 시각,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어머니 박순옥은 생명의 불빛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원 최고의 장비가 갖춰진 중앙수술실 안, 눈이 시리도록 밝은 조명 아래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수술은 김태진 이사장의 특별 지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도 의사는 위암 수술의 최고 권위자였죠. 그를 보좌하는 의료진들 역시 각 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어벤져스급으로 꾸려진 특별팀이었습니다. 민영준이 그렇게 원했던 스타 의사의 모습이 아닌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진짜 의사들이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긴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옥의 위를 잠식했던 암세포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그 어떤 위험한 순간이나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15층 VIP 병동 특별실로 이송 시작하겠습니다. 간호팀장이 확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그야말로 궁전 같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곳은 민영준이 자신의 체면을 위해
억지로 집어넣었던 그 답답한 1인실 특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오직 극소수의 귀빈만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급 VIP 병동의 특별실이었죠. 방은 어지간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한 햇볕으로 가득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순옥한 사람만을 돌보는 전담 간호사가 배치되었고 방 안의 모든 의료 장비는 최신형으로 채워졌습니다. 김태진은 이사장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르지 않고 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이사장이 아닌 40년 전에 그 어린 태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두고 순옥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태진아, 이제 그만 와도 된다니까. 네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순옥이 아직은 힘이 없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40년 전에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날들은 제가 사장님을 돌보고 지켜드리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당연한 도리입니다. 김태진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정반대의 세상이 병원 1층 로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초췌하다 못해 남루하기 그지없는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며칠 사이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정장만 입던 그가 구깃구깃하고 때가 낀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기름지고 헝클어져 까치집이 되었고 얼굴은 제대로 깎지 않은 수염으로 거뭇거뭇했습니다. 그는 바로 민영준이었습니다. 해고와 동시에 그의 모든 비리는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갑질, 진료기록 조작 의혹까지 그가 출연하던 모든 방송은 당연히 중단되었고 스타 의사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느라 며칠 밤을 샌 그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기 박순옥 환자 병실이 어디 형준이 로비에 가득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안내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영준입니다. 환자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간호사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형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민영준 씨는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면회 제한이요? 아니, 왜요? 내가 아들이라니까. 나 몰라. 형준이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보호자이신 김태진 이사장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로봇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아들인데. 그 사람이 왜 보호자야?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셨고 환자분도 동의하셨습니다. 규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니 돌아가 주십시오. 형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케이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병원의 시스템이 이제는 철옹성이 되어 자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이사장님한테 연락 좀. 이사장님께서는 민영준이라는 분의 그 어떤 연락도 면회 요청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를 포기하고 자신이 알던 VIP 병동이 있는 15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곳을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허가받지 않은 분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비켜. 나 몰라. 나 이 병원 의사였어. 박순옥 환자 아들이라고. 형준이 보안 요원을 밀치려 했지만 건장한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명단에 없으십니다. 민영준 씨. 돌아가 주십시오. 카드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자체를 탈 수 없습니다. 형준은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과시하며 드나들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민영준이 그 깨끗한 병원 로비 한복판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가 평생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팽개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형준이 목이 찢어져라 하염없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형준이에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래. 그의 처절한 절규가 병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스타 의사의 비참한 몰골을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15층 VIP 병동 특별실 안에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순옥이 그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진아, 이 소리 혹시 형준이 목소리 같은데. 순옥이 불안한 눈으로 김태진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진도 창가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짐승 같은 절규 소리였습니다. 순옥이 김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그 소리를 듣는 듯 하더니 이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장님? 김태진이 놀라 순옥을 불렀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그냥 잠시 눈을 감고 있고 싶구나. 순옥의 얼굴에는 수만 가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뒤늦은 참회는 처절했지만 용서는 그가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른 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언젠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태진이 순옥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40년 전에 저를 살려주셨듯이 이제부터는 제가 사장님을 지켜드릴게요.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김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4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보며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던 그 순수하고 강직한 소년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다, 태진아. 순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래층 로비에서는 여전히 민영준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순옥은 더 이상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죠. 민영준이 병원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던 그 처절한 절규는 결국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쫓겨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충청도 산골의 어느 한적한 보건소 건물이 힘없는 오후의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 보건소라고 쓰인 페인트가 다 벗겨진 낡은 간판이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삐걱하고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서울 최고 병원의 간판 스타 의사였던 민영준이 겨우겨우 일자리를 구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해고와 횡령 스캔들이 온 신문과 방송을 도배한 후 그 어떤 병원도 범죄자가 된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좁아터진 보건소 진료실 안. 형준이 먼지 쌓인 책상에 다리를 꼬고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내가 누군데 하는 오만함이 남아 있었지만 곰팡 내 나는 이 초라한 환경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죠. 오늘도 찾아온 환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형준이 컴퓨터로 인터넷 창을 열어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준 스타 의사. 검색 결과는 여전히 화려했던 과거의 방송 출연 기사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충격. 스타 의사 민영준, 횡령 및 갑질 혐의로. 해고된 민영준, 방송가 퇴출. 같은 붉은색 제목의 최근 기사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젠장. 형준이 마우스를 책상에 집어 던지듯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옆 복도에서 쓱싹, 쓱싹하고 거칠게 물걸레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아내 오세라였습니다.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펑퍼짐한 파란색 몸빼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샤넬과 에르메스만 고집했던 그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다 늘어난 티셔츠에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그녀는 보건소 구석구석의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야, 민영준. 세라가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러운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환자 몇 명이나 왔어? 2명? 3명? 2명 왔다. 감기 환자 하나, 혈압약 타러 온 늙은이 하나. 왜? 형준이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2명? 하? 2명 받아서 우리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내가 이런 총구석에서 언제까지 이딴 걸레질이나 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세라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시끄러워. 다 그 늙은이 때문이잖아. 그리고 네가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잖아. 형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배신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런 데서 썩고 있을 것 같아? 난 지금도 서울에서 최고 스타 의사하고 있었을 거라고. 잘났네, 잘났어. 당신도 문제 있어. 왜 그런 짓을 멍청하게 저질러서 이 꼴을 만드냐고. 세라도 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탓만 하지 마. 당신이 멍청하게 꼬리를 잡히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횡령하고 갑질하고 병원 간판인데 그딴 짓을 저질러서 위약금으로 개털리고 그게 잘한 짓이야? 그것도 똑바로 못해서 다 들킨 게 누구냐고. 나야? 세라가 악을 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건 다른 놈들도 다 하는 거야. 재수없게 나만 걸린 거라고, 나만. 아, 진짜 답답해.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 세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손에 들고 있던 더러운 물걸레를 그대로 형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철퍽. 더러운 뗏물이 가득한 걸레가 형준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당신 같은 등신이랑 결혼해서 명품 백다 팔고 이 시궁창에 처박힌 내가 미친년이지. 어쩔래. 두 사람은 그렇게 파리만 날리는 시골 보건소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추악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한 거리.
고급 빌딩 5층에 위치한 실버 엘레간스 모델 아카데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들을 위한 시니어 모델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넓은 연습실은 전문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났고 그 중앙에는 긴 런웨이가 뻗어 있었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 속에서 젊은 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반 에이스 박순옥님 나오세요. 자신감 있게 어깨 펴시고. 박순옥이 런웨이 끝에서 멋진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수십 년간 다듬어온 재봉솜씨로 직접 만든 우아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옥이 음악에 맞춰 런웨이를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어설프지만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다른 수강생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저 옷도 직접 만드신 거래. 박순옥님, 워킹 완벽해요. 포즈도 너무 좋아요. 강사가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옥이 탈의실에서 고급스러운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7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생기와 활력이 넘쳤습니다. 건물 1층 로비, 김태진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엄마를 기다리듯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김태진이 환한 미소로 다가가 순옥의 코트 매무새를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저 뒤에서 보는데 런웨이 걸으시는 모습이 눈이 부셔서 혼났습니다. 아이고 흉봤다. 늙은이가 주책 떠는 거지 뭐. 무슨 말씀을요. 순옥이 김태진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 정말 고맙다 태진아. 사장님이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시작하시는 걸 보는 게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게 기억났어요. 사장님이 만드신 옷 입고 런웨이를 걷는 게 꿈이시라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차에 오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내일 잡지사 화보 촬영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그럼, 옷도 어젯밤에 다 다려놨지. 시니어 패션 화보라니, 내가 살다 이런 날도 오고 정말 꿈만 같다. 순옥이 설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평생 갈고 닦은 솜씨로 직접 디자인한 그 옷들로 화보를 찍는다니 저야말로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올감했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른이 넘어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이렇게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태진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사장님, 40년 전에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지금은 제가 사장님의 새로운 삶을 곁에서 지켜드리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그런 인연이잖아요. 순옥이 김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어린아이에게 뿌렸던 그 선한 씨앗이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시골 보건소에서는 여전히 두 남녀가 서로를 원망하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지만 서울의 밤거리 위에서 순옥은 따뜻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언젠간 너도 너의 그릇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닫는 날이 오기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